교환 작성화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어 수업 교환은 이래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어와 외국어 간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법 교육론 지금 1주차부터 하면서 한국어가 외국어와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죠?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한국어 교사라면, 우리가 외국어에 능통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어, 영어, 일본어 또 혹은 내가 가르치게 될 학습자의 모국어가 한국어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외국어에 능통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현장에서 외국어를 좀 잘하면 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외국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국어와 저들의 외국어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시고, 그런데 이해가 있어야지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중국어와 한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는 거구나,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이해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한국어 수업은 모든 언어 수업이 그렇겠지만 그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수업에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행동이 또는 어떤 언어 습관이 외국인들에게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분 나쁠 거야 라고 말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오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고르시고 수업 내용의 어떤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거 혹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닌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의심하시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광고, 방송 광고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무심코 그 광고를 이용했어요.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통신사 광고였어요. 그 통신사 광고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모시모시, 영어로는 헬로,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점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 사람이 여보세요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이 어디냐면 직장인 남성이 오락실에 앉아 있는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 뭐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모습이 오락실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여보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나이든 한 50대 노동자가 우통을 벗고 자전거 위에서 웃으면서 여보세요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중국은 사실 중국 여행 많이 가보셨죠? 도심에서는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본 중국 학생들이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에 따라서 그런 어떤 수업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에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타문화권 그리고 학생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환을 짤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국어 문법과 다른 한국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우리 이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초반부터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로 을 것 같다
라는 경우에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때 이 을 것 같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현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 표현의 의미, 뭐 이 표현의 어떤 용법 이런 것들을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운 적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뭐 의존 명사이다. 그 앞에 뭐 어떤 형태소가 붙는다. 의문적인 특성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의문이 몇 개인가 이 표현에서 이 단어에서 음절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하지만 한국어 수업에서는 형태소, 음절, 의문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핵심은 뭐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 문법의 의미와 기능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 교육 내용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또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내용이 되는데 이 을 것 같다를 가르칠 때에도 그 을 것 같다의 의미가 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뭐 비가 올 것 같아요. 저 음식 매울 것 같아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형태 정보 필요하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것들을 사용했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앞에 오는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을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 르가 붙는다는 거 규칙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문법 규칙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화형 정보가 뭐냐 하면 이 문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가 이런 게 화형 정보예요. 한국 사람은 이 을 것 같다를 의견을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냐 하면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내일 수업 못 갑니다. 내일 뭐 일이 있습니다. 수업 못 갑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한테 오늘 아르바이트 못 갑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좀 조심스럽게 말하죠. 오늘 수업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일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완곡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을 것 같다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한국어 수업의 교육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문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당연히 가르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우리 학과 사람들은 기분 나빠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영어 다 잘 가르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다 한국어 가르친다. 이런 어떤 이상한 자신감으로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강의 영상 올라오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마인드로 가르치고 되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수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어떤 책 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책 속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책 속의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우리의 교사의 말, 우리의 말 이것 자체도 학습자들에게는 교육거리라는 거예요. 배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설명하는 이 말 자체가 학습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모방하고 또 우리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 수업 시간에 늘 조심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 자체가 학습자들에게는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어를 써야 되고요. 학습자들이 그 전 단계에서 배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학습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 자체가 학습자에게는 또 다른 학습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말 내용도 여러분들이 가려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수준인데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 만나면 천천히 말하면 다 이해하는 줄 압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제 외국인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 천천히 말해요. 근데
천천히 말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의 수준이 중요하죠. 그 말 속에 나오는 어휘나 단어의 수준이 쉽느냐 어렵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천천히 말한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너무 빨리 말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발화 속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어순, 한국어는 여러분 어순이 어떻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어순이 고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중국어나 영어처럼. 그런 고리버들은 어순을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순. 그래서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SOV 어순이라고 했죠. 어순을 잘 지켜서 말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어휘 및 표현의 수준도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게 어휘나 표현을 선택해서 말해야 되고요. 발음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그 억양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억양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발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억양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서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판서할 때 여러분 날려 쓰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면 리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날려 쓰는 사람 있죠.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필체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획순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의 말도 중요하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하냐 하면 수업 교환에 교사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언어 수업이다 보니까 교사의 말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요. 그냥 요약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가르칠 것이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건지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교사와 학생의 말을 직접 교환에 넣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넣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교환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교환 수업에 임하시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